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중국과 북한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오늘도 전문가 박연아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사실 이제 그 김정은 시대는 김정일 시대하고 달리 중국과의 그런 외교 관계를 엄청 좀 많이 한 걸로 지금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예, 실제로 뭐 김정은이 후계자가 됐을 때부터 네. 아버지 김정일이 엄청나게 공을 네. 들였죠. 그래서 거의 중국으로부터 후계자 낙점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럴 정도로 어찌 보면 좀 비굴해 보일 정도로 쫓아가서 계속 김정은을 이제 후계자로 인정해달라 이런 뒷 얘기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북한이 어떤 의미의 국가인지를 살펴보려면 좀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원래 북한하고 중국은 그 양당, 중국 공산당, 조선 노동당이 거의 혈맹에 그렇죠. 가까운 네.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을 창당한 사람들과 조선 노동당을 창당한 김일성, 그렇죠. 파이치산 세력들과 이 두 세력이 사실은 굉장히 끈끈한 정치적 동반자 관계였어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그 모택동이 네. 국민당 장개석 군대하고도 맞서고 일본군하고도 싸우고 이럴 때 이제 일본이 당시에 동아시아의 제국주의 국가니까 네. 일본에 맞서서 싸우는 연합군, 그때는 뭐 이 사회주의자들은 국가를 별로 높게 치지 그렇죠. 않았으니까 혁명가들의 연합군,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만든 군대 이름이 항일연군입니다. 맞아요. 항일연군. 항일연합군이라는 네. 거죠. 예, 네. 그래서 사실 그 항일연군 노래가 중국의 국가예요. 예, 그거. 예. 그래서 예. 그런데 이제 연합군인데 네. 연합군이라고 하는 것은 인종과 지역 뭐 이런 걸 다 초월해서 하나의 이념, 일본을 반대한다, 싸우자 이런 걸로 이제 묶여야 되는데 변변찮게 연합군이라고 말할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역사를 재조명하면서 조금 그럴듯하게 쓸 때 조선인 사회주의자 그룹, 그러니까 김일성 빨치산이 네. 연합군이라고 하니 구색이 상당히 괜찮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모택동에 이제 홍군이라고 그때 불렀던 장개석한테 밀려서 동북으로 도망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재정비해서 밀고 내려갔다. 이게 이제 그들이 말하는 자기들의 승전의 역사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동북 지역에서 같이 연합해서 싸우는 과정에서 이제 김일성 빨치산 혹은 그 조선인 사회주의자들이 보여줬던 모습, 이런 것들이 어쨌든 모택동 또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그럴싸한 얘기거리로 남을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뭐 중국이 한국전쟁 때 30만 파병을 해가지고 김일성 정권을 사실상 살려준 것은 뭐 너무나 잘 아는 얘기니까 제가 말씀도 안 드려도 되는데, 45년부터 47년까지 김일성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 건설을 위해서 힘을 쏟았는데, 그때 중국은 아직 공산당과 국민당의 내전이 끝나지 않았을 때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중국이 건국된 것은 북한보다는 늦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 먼저 나라꼴을 갖추고 중국이 뒤따라서 이제 몇 년 후에 나라 구색을 갖춘 시간차가 있는데, 그때 김일성이 중국의 조선족, 지금 말하는 조선족 분들을 이 사람들 우리 국민이다라고 끌어들이지 않았어요. 이게 또 굉장히 어떤 역사적 평가가 좀 필요한 지점입니다. 이 얘기를 좀 잠깐 해드리고 가자면, 원래 모택동은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 자본가 계급들의 착취 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일본을 몰아내고 항일운동이 끝나고 국민당 정부를 몰아내는 혁명이 성공하면 모든 소수민족은 자기만의 나라를 갖는 게 맞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기고 나니까 바로 바꿔버렸어요. 사실 지금도 지금도 뭐 티베트 독립, 신장 위구르 자치, 이 문제 계속 있잖아요.
나라를 세우고 나니까 이기고 나니까 마음이 변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가장 먼저 나라를 세운 것 같이 보였던 사람들이 조선인들이었거든요. 한반도에 남과 북은 서로 나라를 세운 거잖아요. 그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우고 네. 그 다음에 임시정부.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도 네. 건국이 되고 이렇게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바람이 막 불 때 사실 중국 북경의 지도부들은 아차 싶었던 거죠. 여기 조선인들이 그쵸. 이쪽으로 가겠다고 하면 네. 막을 명분도 방법도 없었는데 사실 그때 김일성이 방어막을 이렇게 쳐준 셈입니다. 중국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는 조선족 분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이것도 그런데요. 굉장히 얼핏 생각나는 건 뭐냐면 해방이 돼서 나라를 건국해서 이제 다 뭐 대충 정비를 한 후에 항일 투쟁을 같이 한 사람들을 동북 지역에 가서 다 찾아봤거든요. 아마 대량적인 일반 주민들을 안 데리고 오고 그런데 참여한 사람들만 데리고 오고. 그렇겠죠. 그래서 항일 무장 투쟁의 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후속 작업으로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했던 것이지 중국 조선 쪽 분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만약 그분들이 북한이나 한국으로 쭉쭉 다시 돌아가셨다면 자기 고향으로 중국 공산당의 입장으로 보면 마지막 전선인 동북 지역에서 또 자기의 근거지 네. 이런 곳에서 그런 문제 또 조선인이 그렇게 가버리면 여기저기서 소수민족들이 다 나도 그러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그 문제는 뭐 지금도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중국 공산당이 남북 통일에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뭐 그 문제 때문에 통일을 반대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남북 통일을 딱 떠올리면 이 문제가 조금 걸리는데 이 정도는 여전히 된다는 거죠. 잠시 얘기가 다시 이제 경제 얘기로 돌아오면 그러다가 뭐 좋은 사이였습니다. 중국의 유일한 군사 동맹이 북한이고요. 북한 유일한 군사 동맹이 중국이에요. 그래서 이 한미 간에 군사 동맹이 있는 것처럼 북중, 조중 군사 동맹이 있는데 이게 이제 90년대 가면서 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중국이 체제를 바꿨잖아요. 개혁 개방을 한다면서. 그래서 91년도부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원래 사회주의 국가들끼리는 자기들끼리 필요한 물자를 물물 교환하는 부상무역 방식이었는데 91년부터 중국이 이제 북한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물물 교환은 됐고 우리한테 뭐 가져갈 거 있으면 돈 내고 가져가. 우리도 개혁 개방 체제를 바꿔야 되니까 이제 현금이 필요해. 옛날처럼 해줄 수 없어. 그래서 이제 평양이 아주 화가 많이 났겠죠. 게다가 92년에 대한민국하고 정식 수교를 해버립니다. 그때 저도 생각나요. 그래서 완전히 그러면 어떻습니까? 북한은 완전히 고립되는 거죠. 이제 아무도 친구가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 쭉 오게 되었고 특히 이제 90년대 넘어서 2000년대 오면서 김정일 시대에 핵무기를 갖겠다 이러면서 중국한테는 아주 북한이 이제 골치 아픈 존재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물론 김정일이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소동을 벌인 탓에 중국이 당시 자기 국격과는 안 맞게 육자회담 주최국으로서 이 국제정치 무대에서 마치 어떤 작은 나라, 말썽 피는 나라의 배경이 되는 동네 큰형처럼 처음 이렇게 등장한 뭐 그런 이점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두 나라 관계는 2000년대까지 별로 좋진 않았어요. 더군다나 뭐 2000년대 와서도 후진타오 주석 시절에는 중국의 국가 좌표가 화평불기 평화롭게 일어서겠다. 뭐 이제 그때까지 아직은 뭐 미국과 맞선다, 뭐 G2다 이런 얘기 안 나올 때거든요. 그래도 결국은 이제 2000년대에도 김정일이 기획했던 국가재건이 잘 안 됐고 또 자기는 아프고 눈앞에는 막내 아들 김정은한테는 자리를 빨리 물려줘야 되고 이러면서 사실 이제 2000년대 후반에 김정일이 엄청나게 중국 외교에 힘을 쏟습니다. 뭐 1년에 뭐 4번, 5번씩 기차를 타고 그 병법을 이끌고 갔다가 또 뭐 후진타오도 못 만나고 그냥 기차 타고 왔다가 그렇죠? 동북삼성만 돌다가 온 적도 있고요. 난데없이 장충 갔다가 온 적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요즘 말로 어린이들이 하는 말로 따돌림 받는
은근히 따돌림받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결국 시진핑 체제가 출범하면서 이제 네. 북한을 인정한다. 그렇죠. 또 그 북한을 김정은이 통제하는 것을 인정한다. 뭐 이런 이제 중국 공산당의 노선이 확정되면서 지금은 사실상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에는 사실 시진핑 정권이 김정은을 뭐 외교 안보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고 있다. 다만 그런 와중에 미국으로부터 심각한 좀 이 외교적 압력을 받으면서 이제 또 국제적 압력을 받으면서 김정은의 그 6차 핵실험 이후에는 중국도 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국제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아차 싶으니까 다시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남북 화해 제스처를 취한다든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하는 미국 간의 이제 핵협상 이런 것에 좀 나오는 듯한 이런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2000년대 저희가 2002년 7월 1일 조치가 나온 이유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는 무역 와크라고 하죠. 이제 그걸 큰 기업소만 뭐 1급 기업소, 특급 기업소 아니면 무역 회사 뭐 이런 데서만 무역을 이제 하는 걸 했었는데 2002년 7월 지나서 아마 9월인가 10월인가 이때는 자그마한 작업반에도 무역 와코가 이제 다 허용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일하던 데도 매 작업반별로 이제 중국 대방하고 이렇게 무역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 이제 북한 경제에서 북중 무역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솔직히 이제 북중 간 무역 통계는 사실 잘 잡히진 않지만 그 규모라든가 또 이 무역이 대북 제재하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사실 중국이 결론만 말씀드리면 중국이 북한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토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꼭 북한이라고 하는 특수한 나라 상황을 말하지 않더라도 이제 북한 정도의 개발도상국이 육지와 바다로 중국과 같은 큰 나라와 붙어 있으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리합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은 사실은 세계의 공장이자 세계의 시장이거든요. 네. 거기서 모든 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져오기도 쉽고 또 중국만 하더라도 인구 13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시장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만 만들어도 어떻게든 내다 팔 만큼 시장이 넓고 깊죠. 그런 것을 육로로 접근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이점입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도 그냥 뭐 황당한 상상이지만 자동차로 중국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중국을 상대로 해서 경제적 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죠. 우리가 중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탈 수밖에 없는데 상상을 해서 만약 자동차로 다닐 수 있다? 그럼 기차 철로가 놓일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화물 물동량이나 인적 이동이 엄청 쉽겠죠. 중국을 하루에 그냥 갔다 올 수 있는 것이죠. 신의주 사람들처럼. 자, 다시 얘기를 돌아오면 중국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뭐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원료, 생산 설비 이거 다 중국에서 조달 가능한 거고요. 또 중국의 저가 소비재 상품들이 또 중가, 요즘엔 고가도 북한에 유입이 돼서 어떤 상품 시장, 상품 경제가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조건도 되는 거고요. 개인들이 간해수공업을 하거나 장사를 할 때도 중국을 활용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맞죠. 뭐 평양 청진에서 양꼬치 식당을 한다. 그러면 거의 중국에서 완제품을 받아다가 굽기만 하거든요. 양고기도 다 중국 거.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서는 양고기 구이집을 가면 그 양이 다 뉴질랜드산이거든요. 검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질랜드산 아니고 호주산 거기가 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검역 조건에 맞춰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그냥 다 양념된 그것을 갖다가 바로 가져와서 차로 싣고 와서 그날부로 냉동도 하지 않고 바로 구워서 파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위안화가
예, 북한이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뭐 더 잘 아시죠? 취재하시다 보면 그래서 네. 북한 종합시장에 이렇게 가보면 우리 이제 아주머니들이 맨대에 앉아서 뭐 쌀 1kg에 뭐 이렇게 써붙이죠. 2원. 네. 그럼 그 2원이 아닙니다. 북한 돈. 그쵸. 미안인데 미안의 발음이 우리 그 한자 발음이 똑같이 원이니까 그냥 2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뭐 오징어 10개 한 두루미 해가지고 뭐 35원 그럼 35위안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종합시장 매대 상인들이 가격표를 붙일 때도 북한 원화를 표기하지 않고 중국 위안화를 표기할 정도로 예, 저도 거의 중국 경제의 한 부분처럼 네. 자연스럽게 이제 차지하는 게 있고요. 또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정보, 기술, 들어가죠. 유해 아무래도. 네.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북한 경제는 크게 보면 큰 중국 경제의 이제 한 작은 부분처럼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해하시면 대부분 될것 요즘은 시장에서 이제 저도 이제 시장 조사를 하다 보면 제가 가격을 이거 가격이 별로 높은데 그러면 그냥 뭐 화장품 한 저에 20원 뭐 이렇게 때리면 이제는 이제 다 중국 돈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초기에 아마 2016년 15년 이때인데 두부 한 모에 1원. 그래서 야 지금 이런 짜리라고 뭐 사 먹을 수 있냐 이랬더니 아니라는 거죠. 이제 중국 돈. 그러니까 두부 한 모도 다 중국 돈으로 구매를 한다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 대부분 중국 가격을 얘기하고 혹시 이제 조선 돈 이제 하면 조선 돈, 우리 돈 이렇게 딱 이제 알려져요. 그리고 예. 나머지는 다 예. 전부 중국 돈으로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시장 가격이 위안화로 표기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는 이유는 그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10년 전에도 위안화를 좋아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북한 맞아요. 원화가 워낙 가치도 네. 없고 뭐 화폐 개혁해서 갑자기 종이 짜게 되면 어떡하냐 이런 불신감도 있고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이제 예를 들면 액수가 작은 돈들도 아주 쉽게 융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만 하더라도 보통 100위안 아니면 이제 52위안 네. 어쩌다 20위안까지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는 1위안짜리도 아주 유통이 쉽기 때문에 장마당 가격표에 그게 붙는 거거든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북한 위안화라는 화폐가 북한 안에서 돌아다니는 양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엄청 얘기예요. 많죠. 예,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 북한 어느 나라 경제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 그 성장의 덩어리 크기에 맞게 화폐 공급량이 따라가게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북한 원화가 그런 공급이 된 게 아니고 위안화가. 그래서 중국의 생산품, 중국의 상품, 중국의 원료와 위안화 이 같이 들어와 버리니까 하나의 그냥 그러니까. 중국 경제 자본화, 일부처럼 그렇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무역 현황 통계로도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무역 현황 통계는 우리 독자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믿을 만한 통계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나 또 우리 기자님들도 굉장히 곤욕스러우실 텐데요. 사실은 중국 해관, 우리는 세관이라고 부르는데 중국은 한자로 해관이라고 부릅니다. 바다의 자를 써서. 중국 해관이 발표하는 공식 통계밖에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한국의 연구자들, 미국의 연구자들, 또 한국의 정부 당국자들이 추측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중국 경제 하시는 분들이 항상 좀 감안을 하시죠. 중국도 정부가 통제하는 국가니까 그렇죠. 네. 있는 그대로 네. 통계가 나오겠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또 올해 뭐 실업자 비율, 또 뭐 부동산 미분양 비율 이런 거는 중국 공산당 선정부에서 조금씩 이렇게 손을 볼 거다. 이것이 이제 그 중국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광범위한 상식이에요. 그런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중국이 대북 제재에 참여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지고대로 있는 통계를 다 드러내지는 않을 것이다. 심지어 실제로는 재작년이었죠? 작년이었죠? 또 어떤 때는 통계 발표를 아예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잘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런 감시 감독을 강하게 받을 때는 중국 해관이 북한 무역과 관련된 통계를 아예
발표를 안 해버릴 때도 있어요. 그걸 고려해서 이 통계를 봐야 되는데 일단 통계에 나온 것만 제가 몇 가지만 이제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과 중국 간의 무역 이제 수출 수입 다 합쳐서 최고 기록이 68억 6천만 달러가 역대 최고 기록으로 그 중국 해관 통계에 나와 있어요. 이게 실제는 아니고 그 통계 기록이 이게 5년 전, 6년 전, 2014년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이 2012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시작하고 한 2, 3년 동안은 뭐 중국하고 아주 관계가 좋았고 핵무기 막살도 없었고 또 경제를 좀 새롭게 해볼 것처럼 인민 경제를 좀 이렇게 잘 할 것처럼 대외 관계도 개선할 것처럼 김정은이 한참 열심히 그런 제스처를 할 때고요. 또 중국과의 교류가 엄청 늘어났을 때입니다. 뭐 한 해 한 2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중국에 돈 벌러 나가고 이럴 때였는데 이때 이제 기록이 68억 6천만 달러가 역대 최고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 얼마나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잘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상대 비교만 해보면 딱 2000년입니다. 우리 남북 간의 개성공단 시작했을 때 2000년 딱 1년 동안 북중 간의 무역액이 5억 달러가 안 됐어요. 4.9억 달러, 4억 9천만 달러 기록이 있습니다. 2000년대 최저 기록이. 그러니까 5억 달러 정도 잡아서 이게 거의 68억, 69억 달러까지 딱 15년 만에. 그럼 꽤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중국이 발표한 통계로 보면 주로 이제 북한이 중국에 파는 액수보다 중국에서 사가는 액수, 수출보다 수입 액수가 항상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통계가 좀 믿기 어렵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가들의 공통적 견해인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 중국 해관 통계를 놓고 보면 2014년에 68억 6천만 달러였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통계를 보면 그 다음해에는 58억 달러로 무역 규모가 툭 떨어집니다. 그러다 17년에는 50억 달러로 툭 떨어져요 또. 그리고 이제 2018년부터 유엔의 대북 제재가 아주 강하게 들어가서 이제 석탄도 팔지 마, 뭐 제한적으로만 팔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조항들이 나오니까 그때 중국 해관이 밝힌 통계,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는 게 2억 달러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2018년입니다. 이게 얼마나 줄은 액수냐면 2002년 전 2016년에는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게 한 26억 달러 정도 됐는데 대북 제재가 시작된 2018년부터는 2억 달러. 그래서 뭐 10분의 1에 쑥 줄었다. 그래서 야 진짜 이렇게 줄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놀랐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수입액은 그러니까 뭡니까? 북한이 중국에서 사가는 거, 중국에서 사가는 거 이런 것은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중국의 통계를 놓고 보면. 그래서 2016년도에는 31억 달러, 2017년에는 오히려 늘었어요. 33억 달러. 그리고 2018년 수출이 2억 달러였던 시절에는 수출이 2억 달러인데 수입이 22억 달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출 수입의 갭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북한이 중국에 뭘 팔아야 위안을 가지고 또 뭘 사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파는 건 통계가 계속 쪼그라들어서 2억 달러까지 15분의 1까지 쪼그라들었는데 수입 액수는 계속 유지가 된다고.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에 제재를 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북한한테 돈을 준 거, 그러니까 사준 거 이것은 통계로 확 줄여버리고 대신 뭐 자기들이 북한한테 판 거, 그러니까 북한이 사간 거 이건 뭐 대충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합리적 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이 해관이 발표한 통계로 놓고 보면 아직은 북한의 대중 수출이 과거 몇 년 전 수준으로 회복된 건 아니고요. 여전히 이제 굉장히 줄어든 것처럼 표현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한 가지 이제 더 살짝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면 북한 안에 위안화 풍기 현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수출 파는 건 없고 사오는 거 이렇게 많이 사와야 되니까. 그런데 어떻죠 위안화 가격이요? 그냥 뭐
저는 깜짝 놀라는 게 네. 외부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북한 내부는 아주 안정적이에요. 조금만 더 올랐다 내렸다 이걸 사람들이 되게 예민하게 생각을 네.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항상 의심이 됐었어요. 외부는 뭐 달러 환율이 오른다, 위안 환율이 오른다, 뭐 또 내린다. 이게 북한은 전혀 그거하고는 무관하게 여기서만 안정적으로. 요즘에 위안화 시장 환율 대략 얼마 정도? 위안화가 요 한 8일 전 국경 지역 신의주 포함 국경 지역에서는 1170, 1180이에요. 아, 2일 위안에 네. 북한 돈 1170. 1170원, 1180원, 네, 그 정도 되고요. 그러면 달러는 좀 달러는 8,400까지 올랐다가 지금 예. 8,050, 80. 그러면 북한 안에서는 위안화와 달러의 비율이 한 1대 7 정도 되네요. 7대 1 정도. 680이나 670이나 예, 이렇게 그러니까 나가니까. 그 위안화와 달러 간의 관계도 국제 환율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요. 예. 그런 걸로 봐서는 이제 위안화 수요가 이렇게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중국 해관이 발표한 그 통계가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런 합리적 추측이 가능하겠죠. 네. 그러면 제가 실제 이제 저는 이런 게 조금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중국이 앞으로 지금 무역이 올해는 거의 진짜 정체 상태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무역회사 한 몇 곳도 거의 지금 멈춰서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뭐 북중 관계는 좋은데 예고적인 뭐 코로나19 상황이라든가 뭐 또 이런 또 내지는 국제사회 그런 관계가 지속이 된다면 북중 간의 무역 상황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을? 네,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이 지구의 무역이요 다 지금 성장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경제 성장률이 지금 마이너스고요. 네. 그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또 이런 통계들, 또 OECD라고 네. 경제개발협력기구 상위 30개국에 가입한 그 경제기구, 또 UN에서도 무역이 안 되니까 모든 나라 경제들이 성장률이 이제는 마이너스일 거다. 이게 이제 상식적인 전망입니다. 코로나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북한도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자기가 가진 것도 별로 그렇죠. 없을 뿐더러. 예. 그런데 이제 그동안은 중국이라는 큰 생산지와 네. 소비 시장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 덕을 많이 봤는데 어쨌든 이제 코로나 네. 이 문제 때문에 기본적인 북중 무역에 상당히 이제 장애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보고요. 다만 중국과 북한의 무역은 특혜적인 측면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특권을 주거나 정부 차원에서 특별한 허락을 해줘야 성립되는 영역들이 많은데 기왕에 중국이 북한과 김정은 정권을 보호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특히 지금 미국 간의 관계가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중국이 김정은을 두둔하면 두둔했지 미국 대신 김정은에게 회초리를 들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북중 간의 관계는 뭐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인 관계가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거라고 놓고 보고요. 코로나19라는 변수는 뭐 전 세계가 다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된 어려움은 당연히 북한도 겪게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좀 좁은 의미에서 변수라고 할 만한 것은 중국 경제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과연 북한이 지금처럼 중국에서 돈도 많이 벌고 특혜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또 미국 무역 분쟁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했고요. 하향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실업률이에요. 중국 인구가 많기 때문에 1년에 한 800만 큰일. 800만 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노동시장으로 나와요. 정말 심사. 예, 우리 지금 한국이 1년에 이제 그 대졸자들, 네. 고졸자들, 노동 취업 시장에 나오는 젊은이들이 이제 30만, 40만인데 이들도 감당을 못해서 근데 뭐 또 중국은 너무 덩어리가 크니까 800만? 뭐 웬만한 나라의 한 도시 이런 그거 정도가 없이. 쏟아져 나오는데 경제 성장률이 뒷받침이 안 되면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처럼 1년에 뭐 15만 명, 12만 명 이렇게 북한 사람들이 외화벌이에 중국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겠냐. 대북 제재라고 하는 정치적인 고려 변수 외에도 순수 경제적인 요인만 놓고 보더라도 중국이 경기가 좋으면 북한도 좀 얻어갈 게 많은데 경기가 나빠지고 어려워지면 어쨌든 좀 변수가 있지 않겠냐. 예, 요 정도의 전망을 좀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는 미북이 아니로 미중 간의 관계. 그래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문제, 또 이것과 상관없이 코로나19 때문에 중국의 경제가 어떤 상황으로 갈 거냐. 이런 것들이 북중 관계, 북중 무역 관계를 조종하는 어떤 변동성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구독자 한 분을 만났어요. 네네. 네. 그분이 저를 만나게 된 이유가 이렇게 경제를 알면 북한이 보인다. 뭐 시간을 이제 이 코너 때문에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저도 많이 배우거든요. 이 네. 코너를 통해서 그냥 좀 시간이 되시는 한 그냥 모시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정말 더 많은 걸 대부분 다 연구와 관련된 분들이더라고요. 다른 데 자료들을 찾아보면 알쏭달쏭한 그리고 또 어딘가 정확하지 않고 그러니까 실제 북한 그런 걸 이제 안겨오는 그런 느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창피했고 저도 많이 배우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아마 그냥 채널 들어오시면 이런 북한 경제 관련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랬더니 아마 내일도 제가 그분을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아마 오늘 같은 이런 시간을 되게 좋아할 것 같다 이런 네.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요. 저희 채널 5집으로 100명이 좀 가파르게 올라오지는 못했지만 100명이 됐거든요. 구독자 100명이요? 네. 예, 축하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배우고 실제 북한 시장이라든가 경제 같은 그런 깊이는 못 들어가도 이렇게 전문가분들 모시면서 앞으로 더 잘 좀 채널을 좀 재미있게 재미는 사실 없죠. 이 채널은 좀 전문성 있는 그런 채널로 거듭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